자, 3강 화학 식량입니다. 대단원 1단원의 제목이 화학의 첫걸음이었는데 실제적인 이제 화학에 관련된 기초 지식들은 이 화학 식량 내용부터 시작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강과 4강에서 다룰 기본적인 개념들을 쭉 한번 적어보면 화학 식량, 원자량, 분자량, 몰, 아보가드로 수 이러한 개념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각의 개념들에 대한 정의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배우고 암기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단원이 수능형 문제를 만나게 되면 풀이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공식 열심히 외운다고 해도 수학 문제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히 개념을 이해하기보다는 반드시 많은 문제를 통해서 적용 능력을 키워줘야지만이 이 부분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각각의 기본 개념을 강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 개념 강의는 짧게 간단하게 이해하고 많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숙달시켜야 될 단원이고 겁주는 것은 아닌데 연말에 학생들에게 화학 원중에서 뭐가 가장 어려웠었니?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화학에서 물질의 양론적인 문제들이 가장 어려웠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면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다. 자, 그래서 앞으로 3강과 4강에서는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강에서는 화학 식량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4강에서는 화학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몰이에요. 몰에 관련된 것은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좀 쪼개서 몰에 관련된 내용을 소단원 분량으로 분할하여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강에서는 3강과 4강에서 다루었던 개념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출 문항들을 분석을 하여서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할 수 있도록 강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3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강의 주제는 화학식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단어 뜻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의미를 먼저 파악하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이미 화학식이 무엇인지는 이야기를 했었죠.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나타낸 식을 화학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화학식은 원소 기호와 숫자로 표현되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H2O, CO2 이산화탄소, NaCl 염화나트륨 이런 것들을 다 화학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분자식, 구조식, 시성식도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다 통틀어서 화학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화학식은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뒤에 붙어있는 양의 의미는 뭐냐면 화학에서 물질의 양을 우리가 질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결국 화학식 안에 있는 물질의 질량을 화학식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게 되면 이 H2O 물 분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산소 하나와 수소 원자 두 개로 이루어졌다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H2O를 갖다가 화학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화학식을 이루고 있는 이 물질의 질량을 화학식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H2O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원자들의 질량을 다 더하게 되면 그게 화학식량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왔죠. 원자들의 질량, 이것을 우리는 원자량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여기 산소라는 원자가 갖고 있는 질량 2.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그람, 수소 알갱이 하나는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그람. 우리가 이렇게 쓰면 이 숫자가 얼마나 작은지 잘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소수점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0.000000167로 표현될 텐데 소수점 뒤에 이 사이의 숫자가 무려 23개 나오죠. 엄청나게 작습니다. 그래서 원자들이 갖고 있는 질량은 실제 질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하게 작다 보니 실제 값을 사용하기가 좀 곤란해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원자량은 원자의 질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실제 값이 아니라 상대값을 쓰기로 약속을 하죠. 상대값의 개념이 뭐예요? A라는 사람의 몸의 질량이 60kg이라면 너를 1로 잡을게. 근데 B라는 사람이 120kg이네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의 몸의 질량은 2가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상대값이 될 것이고 자연적으로 상대값은 어떤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비교하는 값이기 때문에 단위가 사라지죠. 몇 배인지만 알면 되니까요. 자, 이러한 개념이 상대적인 값이고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상대값을 쓰려면 당연히 뭔가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원자들의 세계에서 누군가는 기준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원자량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에 관련된 멘트가 이렇게 나오죠. 탄소 11을 기준으로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 이 부분을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질량수 12짜리 탄소를 기준으로 질량수라는 개념이 나왔네요. 질량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자 내에서 그 입자의 질량을 결정짓는 데 관여하는 숫자입니다.
실제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자는 질량을 측정할 때 너무 원자 핵에 비해 작기 때문에 무시하고 원자 핵 안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만이 질량에 관여를 한다라고 그냥 근사해버리죠.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가 그 원자의 질량을 결정짓는데 이 둘을 더한 값을 우리가 질량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정의에서 이와 같이 질량수를 언급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기준을 잡았으면 그 기준은 하나의 값만을 가지고 있어야지 기준으로서 가치가 있겠죠. 그런데 그 기준의 질량이 다르다면 문제가 될 겁니다. 실제 원자 번호 6번인 탄소도 대부분은 질량수가 10이에요. 그러니까 양성자 6개, 중성자가 6개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자연계에는 질량수가 13짜리 혹은 14짜리 탄소들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탄소를 기준으로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떤 탄소를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질량수 12짜리 탄소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이러한 원소들을 뭐라고 해요? 동위 원소다 라고 배웠을 거예요.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입자들을 동위 원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자량은 탄소 12를 기준으로 했다. 그리고 나머지 원자들은 이 탄소에 비춰봤을 때 질량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하는 상대적인 값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나 참고 서적에 보면 이런 그림들이 등장할 거예요. 질량수 12짜리 탄소 알갱이를 하나 올렸을 때에 질량수 1짜리 수소를 올렸더니 12개가 올라가서 수평이 되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 수소 하나의 질량은 탄소의 12분의 1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수소의 원자량은 1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또 혹은 여기 탄소 알갱이가 4개가 올라가고 옆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원자가 3개가 올라가는데 수평이 됐어요. 그러면 이 입자에 대한 원자량은 몇이냐? 이런 것을 이제 묻기도 하죠. 자, 이런 것은 결국 탄소의 원자량이 10이기 때문에 4개 올라갔을 때의 질량과 산소는 원자량이 몇인지 몰랐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3개 올라갔더니 수평이 됐어요. 그래서 산소의 원자량은 16이 된다. 뭐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림들입니다. 정리할게요. 원자량이라는 것은 원자들의 질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대값이다. 그래서 탄소를 12를 기준으로 잡는 것이고 나머지 원자들의 질량은 뭐 수소 1, 질소 14, 산소 16 각각의 원자들은 다 원자량이 있겠죠. 주의할 것은 원자량의 단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원자량을 외워야 됩니까? 문제 풀 때마다 원자량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나머지 이런 것들은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적으로 암기가 되어지는 것들이고요. 따로 시간을 내서 원자량을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화학식량. 화학식량은 그 화학식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모두 더한 값이 화학식량이 되겠죠.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러한 화학식이 있습니다. 화학식량은 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 산소 원자량 16이라고 이야기했죠. 수소는 1이었습니다. 근데 수소가 여기 2개가 있네요. 그러면 이 값을 다 더하게 되면 18이 됩니다. 그래서 H2의 화학식량은 18이 되는구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분자량입니다. 분자량은 위에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같은 맥락으로 접근하면 어떤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모두 더해준 값을 분자량이라고 합니다. 단 분자일 경우에만 분자량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연강에서 분자인 경우와 분자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위에 선생님이 화학식량을 예를 들 때도 H2를 예를 들었어요. H2의 분자량은 계산하나마나 18입니다. 그러면 H2의 화학식량은 위에서 역시 18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따로 써서 이야기를 했느냐? 이 둘의 개념을 비교를 하자면 화학식이라는 개념 안에 분자식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화학식이 좀 더 큰 범주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분자인 물질과 분자가 아닌 물질이라고 할지라도 물질의 양을 나타낼 때는 화학식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분자량도 화학식량 안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포함되지 않는 예를 들어볼게요. 대표적으로 분자가 아닌 물질이 이온결합 물질이었잖아요. NaCl, 염화나트륨,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염화나트륨의 분자량은 하고 묻는다면 얘는 틀린 표현입니다. 왜? NaCl이 분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물질의 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더 큰 범위인 분자가 아닐지라도 표현할 수 있는 화학식량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염화나트륨의 화학식량은 얼마입니까? 물으면 맞는 표현이 되겠어요.
그러면 NaCl의 화학식량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실제 NaCl은 Na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이 무한대로 이렇게 3차원 공간 안에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질량을 이야기할 때는 모든 입자를 고려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처음에 화학식량 정의할 때 어떻게 했어요? 화학식 안에 들어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다 더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NaCl이라면 Na랑 Cl 하나하나씩 화학식 안에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나트륨의 원자량은 23이 되겠고 염소의 원자량은 찾아보면 35.5가 됩니다. 두 개를 더해보게 되면 58.5가 되네요. 이게 바로 NaCl의 화학식량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화학식량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이상입니다.